자, 그 다음에 제가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8권의 책 중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책은 바로 이 신영복 교수님의 담론이라는 책이에요. 저 신영복 교수님은 여러분들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런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또는 강의 또는 처음처럼 나무야 나무야 이런 책들로 유명하신데 이제 저분이 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과거에 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랬다가 다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었다가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시고 가석방이 되어서 이제 1988년도에 나오셨죠. 그때 이제 나오셔서 이제 본인이 감옥에서 이제 외부로 보냈던 편지, 엽서 이런 것들을 엮어서 책으로 내셨잖아요. 그런 책이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또는 엽서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이나 이렇게 워드에 보면 글자체 중에 엽서체라고 있습니다. 그 엽서체가 바로 이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외부로 자신의 엽서에다가 글로 써서 보냈던 바로 그 글씨체, 그게 바로 엽서체예요. 그러면 제가 이 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저마다 지금 환경 탓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머리가 조금 안 좋아서 아니면 나에게는 뭐 이러이러한 기회가 없어서 뭐 이러이러한 선생님을 못 만나서 뭐 이러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 환경에서 찾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영복 교수님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도 우리나라의 감옥이 열악하겠지만 이분이 감옥 생활을 하셨던 1970년대, 80년대 이때 감옥은 더 열악했겠죠.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서예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나온 다음에 이분은 바로 대학 교수님이 되셨어요. 성공회대학교 교수님으로 있으시면서 인문학을 가르치고 동양고전 이런 걸 많이 가르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술 중에 이제 소주 중에 처음처럼이라는 술 있잖아요. 그 술 이름이 바로 이 신영복 선생님의 이제 서예 글씨 처음처럼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신용보 선생님이 처음처럼이라는 이렇게 서예를 해놨는데 저 이름을 그 주류 회사에서 사간 거죠. 이제 1억 원의 돈을 성공회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고 이제 내 글씨를 이제 상표로 갖다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저런 글씨 정말 잘 썼죠. 저런 글씨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분이 바로 20년 동안 감옥에서 서예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감옥이라는 게 뭐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맨날 놀고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게 아니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낮에는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신영보 선생님은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했대요. 이제 군대에 납품되는 군화, 군복 이런 거를 만들고 꿰매고 하는 이런 일을 낮 동안은 계속하고 자유 시간이라고 해봐야 뭐 저녁에 한 2시간 그리고 이렇게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그런 시간밖에 없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길지도 않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저렇게 멋진 글씨를 쓸 수 있을 정도가 됐을까요? 그리고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으면 20년 만에 가석방 되자마자 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서 인문학을 강의할 실력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내 처지를 탓하지 말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금 자유의 몸이기도 하고 환경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그럴 환경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감옥은 나의 대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단기수라고 하면은 형이 정해져 있는 사람, 뭐 1년,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장기수는 무기징역, 뭐 이런 사람인데, 신영복 교수님은 무기징역이니까 장기수였잖아요. 그런데 단기수라는 사람들은
1년만 있으면 여기를 나가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동안에 단기수들의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면 빨리 이 1년이 사라지는 것, 빨리 이 하루하루가 사라져야 할 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수들은 오히려 감옥에서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지 않는데요. 시간만 빨리 때우면 되니까. 하지만 자기는 장기수니까 때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게 자기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하자. 이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의 몸이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가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뒤에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루하루가 의미 없다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박웅현의 오늘을 살자 그거와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단기수가 아니라 장기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인생에서 자유로운 장기수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에 의미를 좀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영복의 담론에서 제가 하나 더 전해야 될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 저곳에서 이제 신영복 교수님이 이 감옥은 나의 대학교였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거기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인생을 아주 많이 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었는지 그런 말씀도 담론에는 에피소드로 많이 넣어놨어요. 그 중에 에피소드 제가 하나만 소개할게요. 옛날에 뭐 요즘은 뭐 먹을 게 많이 있지만 옛날에 그 감옥에서는 간식이라고 해봐야 이제 건빵 정도인데 근데 건빵도 돈이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건빵이 많은 사람이래. 그런데 이제 그곳이 워낙 좁다가 보니까 건빵을 몰래 숨겨서 먹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건빵을 다 꺼내놓고 다른 사람하고 나눠 먹는데 그중에 새로 들어온 어떤 사람은 밤에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건빵을 막 먹더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미움을 사게 되었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다가 어느 사람의 발을 밟았대요. 그러니까 발을 밟으면 이제 원래 감옥에서는 보통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이 발을 밟으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발 밟힌 사람하고 이 밟은 사람하고 한번 싸우라고. 그래서 이 발을 밟은 사람, 이 건빵을 혼자 먹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좀 많이 두드려 맞으라고 이렇게 자리를 터주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흠씬 두들겨 맞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제 이때는 이제 반말을 하니까 야, 너 어젯밤에 네가 왜 맞은지 알겠지? 너 앞으로 감옥 생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네, 저 앞으로 화장실 갈 때 발 안 밟으려고 노력할게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뭔지 모르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두들겨 맞은 이유는 발을 밟아서가 아니라 건빵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거잖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영복의 담론에서 이 건빵 에피소드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친구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부모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선생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다,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소통의 원인이 내가 발을 밟았기 때문일까요? 건빵일 때문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원인이 나한테 내가 건빵을 몰래 먹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불통의 문제점이 있는 줄은 모르고 그 불통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친구하고 소통할 때
친구하고 불통이다. 친구하고 사이가 좀 나빠졌다. 그러면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보다는 내 속에 내가 모르는 숨겨진 건빵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생각해서 그 건빵이라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론을 통해서는 이렇게 장기수의 개념,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그리고 내 속에 숨겨진 건빵을 찾아서 소통을 잘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전해드릴 네 번째 책은 정여울 작가의 공부할 권리입니다. 이 공부할 권리는 제목이 공부할 권리라서 나 공부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정여울 작가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문학 평론가예요. 그래서 이 책 속에 다양한 고전을 소개하고 고전에 대한 자신의 평론을 써놨어요. 뭐 평론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속에서는 어떠한 책들을 이제 사례로 드냐 하면 뭐 라스무스와 방랑자, 일리아스, 월든, 죄와 벌, 안티고네, 뭐 니어왕 이런 같은 이러한 책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러한 책들은 우리 삶에 이런 의미를 준다. 이런 식으로 평론을 달아놓고 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많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할 권리를 읽게 되면 이 책을 읽음과 동시에 이 책 속에 있는 다른 수많은 많은 고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도 한번 꼭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여러 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책을 한번 언급해 보고 싶냐 하면 신데렐라를 한번 언급해 보고 싶어요. 신데렐라는 우리가 그냥 아는 신데렐라는 어때요? 그냥 동화책, 근데 짧은 책 이런 걸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신데렐라도 원문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두껍고 좀 내용이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신데렐라를 읽어야 되니까 그 속에는 좀 좋은 내용, 좀 이런 내용만 좀 있잖아요. 근데 원문으로 신데렐라를 읽어보면 좀 무서운 얘기도 나와요. 이제 왕자가 그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아서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신데렐라 집에 오게 되잖아요. 그 신데렐라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신데렐라의 새어머니가 이제 원래 자기 딸, 원래 자기 딸들이 그 유리 구두에 발이 맞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비로 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 딸들의 발을 이렇게 신겨보잖아요. 신겨보니까 발이 너무 커서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아서 실제 신데렐라 원문을 읽어보면 막 그 발가락을 막 잘라요. 그래서 피가 막 철철철철 나는데도 억지로 막 끼워놓고 막 이래요. 그래도 안 맞죠. 근데 그런 무서운 얘기도 신데렐라 원문에는 좀 나와요. 그런데 이 정여울 작가는 공부할 권리에서 신데렐라를 언급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 하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읽은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아버지가 딸의 진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왕자가 유리구두 한 짝을 가지고 다니며 구두에 꼭 맞는 발을 가진 여인을 찾았을 때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자기 집을 찾아온 왕자에게 저 아이는 분명 당신이 찾는 여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내 딸은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내 딸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지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데렐라가 유일하게 기대고 싶었던 육신이 그녀의 존재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뭔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리구두 뒤에 숨은 참뜻. 그러니까 저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읽어냈을까요? 그래서 이 공부할 권리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왜 문학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자신은 고전을 읽고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느꼈어. 이런 걸 많이 써놓잖아요. 그러면 아, 나도 신데렐라 읽었는데, 나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악을 읽었는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런 거를 못 깨우쳤지? 저런 걸 못 느꼈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할 권리를 읽어보면 정요울 작가라는 사람이 여러 고전을 읽고, 아, 저 사람은 저 고전을 읽고 저런 걸 깨달았구나.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할 권리는 책을 읽는 방식, 고전을 읽는 방식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정요울 작가가 신데렐라라는 책을 통해서 얻어낸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그냥 신데렐라 보고 역시 착해야 돼. 착하니까 복 받잖아. 만약에 이 정도 얻어냈다면 이분은 이 한 문장에서 저 아이는 분명히 당신이 찾는 여인이 아닐 것. 이 한 문장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갖은 구박을 받죠. 근데 그 집안에서 자신에게 유일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피가 섞인 혈육은 누군가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에게만은 좀 보호를 받고 이해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 아버지조차도 저 아이는 분명히 당신이 찾는 여인이 아닐 것이라고 존재를 부정당해. 그렇죠?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부정을 당하는 신데렐라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정요울 작가가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인정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데렐라에서 신데렐라가 자기 아빠한테 존중을 못 받았듯이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고 있는데, 나도 우리 엄마한테 인정 못 받고 있는데,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의 친구로서 나하고 이러한 고민을 공감해줘서 고마워 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일을 하고 있나요? 혹시나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대상은 혹시 없나요? 이거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 신데렐라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뭐 형제 또는 아주 가까운 친구 그동안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이런 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역으로 생각한다 보면 그들도 나로부터 어떠한 인정, 보호를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여울 작가의 공부할 권리를 한번 읽어보시고 신데렐라 편을 읽어본다면 아, 내가 인정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지? 내가 조금 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제가 오늘의 인문학 강의 컨셉트를 8권의 책에서 길을 묻다. 이러한 주제로 왔잖아요. 그 8권의 책 중에서 처음에는 박웅년의 8단어, 그 다음에 라티노 수업, 그 다음에 담론, 그 다음에 정여울 작가의 공부할 권리 이렇게 4권의 책에서 서로 다른 키워드를 뽑아서 우리 인생에서 던질 만한 질문을 찾아보고 그들이 했던 답을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저 책을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제가 한 강의는 그들이 던진 질문이잖아요. 박웅현 작가가 던진 질문, 신영복 교수님이 던진 질문, 한동일 신부님이 던진 질문, 정요월 작가가 던진 질문. 우리는 이거를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만 안다면 우리는 소극적인 삶이 될 테니까 지금부터는 할 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 책을 읽으시고 나름대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본다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능동적인 책 읽기가
시간이가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네 권의 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